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D,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딱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자율주행차 하면 먼저 안전하겠구나 이 생각부터 들게 돼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나 오래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이 제가 졸리거나 아니면 다른 차들이 조는 걸 보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모든 차들이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런 안전사고를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이거부터 먼저 생각이 납니다. 네, 오늘 이인복 대표와 함께하는 인포맥스D 드라이빙 데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오늘도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D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세상 속의 정보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시선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 코너인데요. 오늘 어떤 분 만나보겠습니까? 네, 오늘은 오토노머스 A2G의 유민상 상무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오토노머스 A2G의 유민상 상무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나와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이야기, 그리고 어떤 회사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자율주행이 바꿀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오프닝에서 국토교통부의 계획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2027년, 이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상용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핵심이 뭔가요? 네, 정부에서 이번 주에 이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본 내용의 핵심은 2027년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레벨 4? 예, 즉 정해진 구간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를 2027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게 핵심인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자동차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인 레벨 4를 2027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 그 얘기인데 현재 레벨 4가 구현되고 있는 차량, 뭐 테스트 차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는 레벨 4에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들만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딱 든 생각인데 이제 5년 남았잖아요. 네. 뭐 월드컵 한 번만 더 하면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실현이 가능하다는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해진 구간을 안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요. 이 정해진 구간을 제조사가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번 계획이 2027년에 상용화하겠다는 게 굉장히 작지만 의미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가는 구간이 굉장히 짧을지언정 이게 우리 삶 속에 기술이 녹아 들어가는 거고 점점 이 범위가 늘어나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레벨 4면은 레벨 4면은 지난번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자두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인데 정부에서 이번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때까지는 그러면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할 거고 이런 시스템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메시지를 줬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여기 연도별 핵심을 본다라고 하면 2025년까지 법과 제도,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레벨 3의 법규를 본다라고 하면 국제 법규가 2020년 6월에 제정이 됐고요. 벤츠가 세계 최초로 이 인증을 받는데 18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제조사가 레벨 4 법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준비하는 데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5년까지 법, 제도,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27년까지 상용화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해라 이렇게 봐야겠군요. 일단 개발을 하고 법을 맞춰서 빨리 제정을 해야겠군요. 네, 법이 나와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세계적인 기업 벤츠가 그랬듯이 우리도 준비하고 이를 맞는 차량을 양산하는 데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25년까지는 꼭 나와야 이게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2022년인데 25년까지는 레벨 4에 해당하는 차량이 기술적으로는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사이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보통은 뭘 준비합니까? 그 사이에 현재는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 자체를 잡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법규가 지금 없기 없는 때문에. 상황이죠. 예, 법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인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특례 위주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 연합에서 팔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간 1,500대로 제한하면서 생산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간 2,500대까지 생산하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 전까지 이 기준이 산업 생태계의 기술 발전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특례로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27년도부터는 특례가 아니라 법규적으로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인 내용입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본 바로는 일단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는 예를 들어 구역 같은 게 지금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부 사업으로? 예, 맞습니다. 그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를 리스나 또는 제조사가 직접 운영을 해서 서비스를 실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임시운행 허가 자율차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14곳에 한정되어서 제공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근본 로드맵을 통해서 대폭 확대하게 되면서 서비스들을 실제 사용자들이 느낄 수 있고 사회적 수용성과 기술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4곳에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가 네.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A2G 같은 경우는 어디를 대표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안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밤도깨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안양시. 네, 두 번째는 이제 국토부 모빌리티 사업 시범 사업이라고 대구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있고 또 인천공항에서 진행되는 주차장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밤에 사람이 없는 버스가 돌아다니면 도깨비 불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밤도깨비 사업이라고 이름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자율주행 기술이 대중교통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의 기사 부족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안 향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24시간 대중교통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안양시 밤도깨비 사업의 핵심이고요. 예. 국토부 모빌리티 시범 사업이라고 대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자율차 회사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수익을 내는 부분입니다. 네.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이 있는 시간대는 여객 운송용으로 이 자율차를 사용하고요. 고객이 없는 시간대에는 물류용으로 이 차량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객과 물류를 통합하겠다라는 게 모빌리티 시범 사업의 내용이고요.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터미널 1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주차장이 이제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되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주차장과 인천공항 사이를 자율주행 셔틀로 고객이 원할 때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시범 사업이고요. 세 가지 시범 사업들의 특징을 모두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실제로 지금 뭐 구현이 일단은 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 사업들이 자율차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기술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향상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차가 모든 인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닌데 제3도로 이용자, 그러니까 자율차가 아닌 타 운전자 입장에서 이 차가 과연 안전하지 않은데 내 옆에 돌아다니는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이 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셔틀에 좀 가깝죠. 대구 밤도깨비도 그렇고. 예. 근데 정부 발표 보면은 2027년까지 레벨 4 승용차를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승용차는 말 그대로 저희가 운전하는 차량이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대부분 대형 OEM들, 그러니까 네. 현대자동차와 같은 OEM들이 이제 승용차 기반의 이제 레벨 4, 레벨 3를 적용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OEM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하면서 실제 운전석에 있는 형태로서 고도화된 자율주행을 적용해서 더 많이 이제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는 거고요. 네.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이 무인 페달이나 핸들이 없는 완전 무인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라 그래서 2022년 올해랑 25년, 27년 그리고 35년까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지금 부분 자율주행 차가 출시가 된다는 얘기고, 요거는 우리나라 차인가요? 예, 현대자동차에서 G90 후속에 예. 올해 12월에 레벨 3를 적용해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버스와 이제 셔틀 버스 같은 형태로 25년에 완전히 레벨 4가 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얘기한 27년에는 승용차까지 나가는데 승용차까지는 아직 기술적인 개발은 된 건 아니다. 예, 지금 이제 정비 단계와 이제 실증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만들어지는 임시운행 자율차들이 사실은 저렇게 버스나 셔틀 같은 독립 플랫폼이 아니라 현재 기반에 팔고 있는 승용차 베이스의 차량을 사서 개조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개조를 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레벨 4 승용차인데 이를 일반화해서 상용화하는 출시를 27년에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 로드맵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또 인상적인 게 하나 있는데 2035년에 이 자율주행 차량 보급을 50% 이상 하겠다. 그러니까 도로에 다니는 차의 절반을 자율주행으로 채우겠다. 2035년에 이런 계획인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도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한데 만약에 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3년 뒤기 때문에 완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13년 하고. 되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 35년도에 사실 많은 변화가 있을 부분이 대중교통과 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부분의 법규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허용하는 목적들이 물류 및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특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물류 및 대중교통에 한해서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의 판매 법규를 올해 6월에 전 세계 최초로 제정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류 및 대중교통의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허가를 허용해주는 도로교통법을 올해 7월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즉 이렇게 물류 및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바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뭐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프로스트 앤 설리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버스의 50%가 자율주행, 택시의 25%가 자율주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대중교통과 물류를 중심으로 자율차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신차 보급률 또한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급률 50%의 자율주행차를 뿌리겠다는 것이 보니까 이제 목표는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요지는 사고율이 실제로 테스트하는 중에 보면은 현저히 좀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22만 킬로를 주행했는데 사실 사고는 3건이 있었고요. 그중에 시스템에 의한 오류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번에 6월에 세계적인 기업 GM 크루즈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비보호 좌회전 중에 사고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GM 크루즈에서 밝힌 성명서 내용을 보면 12만 9천 건 중에 비보호 좌회전 중에 유일하게 한 건의 사고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상용화되고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얼마만큼의 사고를 저감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시험 운행이나 실증 중인 단계들을 본다라고 하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현저하게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구글이 테스트하고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직접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고 있습니다. 네. 그게 레벨 4 수준인가요? 예,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우에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로 유상 운송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14곳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유상 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담보가 일정 부분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기술적으로. 네. 굉장한 발전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보급률이 50%가 되면 아까 이제 트럭이라든지 화물차, 뭐 운송수단의 기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역으로 말하면 기사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이슈 크잖아요. 그죠? 예, 이슈가 큰 이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본의 작년에 기준으로 택시 운전 기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60.1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기준으로 이제 신규 택시 면허를 발급받은 평균 연령이 55.5세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점진적으로 처음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운전석에 탔다가 지금 보조석에 탔다가 그리고 무인화되는 단계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 기사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용화가 되는 10년 정도의 시점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사람이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일자리를 뺀
뺏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일자리의 형태가 발전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희가 지방 운수 사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실제 지방에는 기사님들 부족으로 차량이 차고지에서 쉬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자율주행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시민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고 단순히 일자리보다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걸로 해서 사회적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창출 효과, 경제 고용 창출 효과가 또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어 있는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게 무인으로 움직이게 만들면 예.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가 무인으로 가더라도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좀 많이 필요해요. 관리자가 있어야겠죠.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신규로 일자리가 어떤 부분에서 창출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원격 관리자의 얘기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무인 자율주행을 하려면 원격 관제가 의무입니다. 그래서 원격 관제로 실시간으로 양방향 통신할 수 있는 관제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콜센터 같은 이런 관제센터의 기준 인원들이 이제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크루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주행을 하다가 야간에 30대 가량이 문제가 생겨서 도로 중간에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크루즈 직원들이 원격으로 관제를 하다가 출동을 해서 이제 차량을 빼는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향후 발전되는 방향을 본다라고 하면 원격 제어 관제의 단계에서 원격 제어로 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과 제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원격 관제 인원들, 원격 제어 인원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인데 네. 무인차가 다니게 되면은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내 청소부터 시작해서 상태 관리하는 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인차가 왔어요. 제가 탔는데 쓰레기를 아무데나 지금도 꽂아놓고 내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리까지 되지 않으면은 뭐 깨끗한 차량 유지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장비 관리 의면에서도 이제 정비원 분들에 대한 일자리도 많이 이제 제의를 하는데 실제 새로운 창출이 입장되는 부분이 이제 PBB 같은 경우에 안에 내부가 비어 있는 공간에서 정말 다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거든요. 플랫폼 운전대도 사업자. 없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차량이? 맞습니다. 네. 차량에 아예 내부 공간이 비어 있고 페달이나 운전석 또는 기어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을 다목적형으로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목적에 맞는 관리 소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쇼 같은 데 보면 이제 핸들 같은 게 제거된 응접실 형태의 차량이 컨셉카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테스트하는 차들은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테스트하는 대부분의 차들은 운전석에 있는 일반 자동차를 개조해서 하는 형태인데 이제 향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무인 차들이 이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차량이 굉장히 소형화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뀝니다. 지금의 버스 설계는 한 사람의 운전자가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40인승, 45인승 등 이렇게 많이 태울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데 자율차, 무인차들이 개발되는 방향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자율주행 셔틀 회사 죽스가 4인승이고요. 4인승. 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도 이제 좌석이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현대자동차가 공개했던 인천공항용 PBB의 경우에도 운전석이 3인 탑승석이 3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화되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 사회의 변화가 개인화와 맞춤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차도 그런 방향으로 변화를 하면서 나의 이동의 공간과 나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로 이 레벨 4의 자율주행차가 기여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3호도 보면서 그러니까 택시라는 개념보다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간 거네요. 예, 이동의 시간이 지금은 이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네. 이동이 아니라 공간의 혁명이라는 게 공간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시로 드는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가 식당 같은 겁니다. 이동하는 식당인데 자율차가 4명의 친구가 오늘 저녁 약속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퇴근하는 직장에 친구의 회사 앞에 자율차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친구를 태우고 두 번째 친구를 태워서 그 안에서 식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늦게 퇴근하는 친구까지 4명을 태우면 이 친구들 4명이 모여서 집에 가는 길에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출퇴근이라는 이동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개인과의 약속의 시간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개념인 거죠. 이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정말 간소한 형태부터 네네. 아주 럭셔리한 형태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제 일단 이상적이니까요. 예. 그건 이제 상상일 뿐이니까. 그 내부 공간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지금 내부가 화면이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지 좀 볼까요? 지금 보면 핸들 달려있긴 한데 움직입니다. 이거는 왼쪽 오른쪽에 우핸들 좌핸들이 막 바뀌고 그런 형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운전자가 피곤할 때 보조 운전자가 주행할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형태의 자동차죠. 네, 지금 일반 차량에서 개조된 모습인데 핸들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또 보고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일반적인 업무 상황이고, 사실 모터쇼 같은 데 가면은 정말 그 앞뒤 좌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차량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 차량들은 실제로 좀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현재? 네, 충분히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고요. 지금 PBB의 개발 방향도 그런 식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온돌이라든지 침대라든지 또는 모빌리티 안에서 격벽 구조의 특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는 인원들에 따라서 아는 지인들끼리 탈 땐 격벽이 내려가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격벽이 올라가고 이런 특허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개인화의 방향이 개발 방향에 좀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나왔던 영상 중에 이제 계기반에 시계가 있고 지구본 같은 게 막 돌아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시메트릭한 구조라고 많이들 하죠. 자율주행 그 안에 공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도 차량이 대칭 구조로 좀 많이 생기게 대칭이다. 됩니다. 네. 그건 앞뒤가 똑같이 생겼다는. 예, 앞뒤가 그렇군요. 똑같이 생긴 자율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가 간 수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핸들 국가에서 좌핸들 국가로 갈 때도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같은 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제가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계기판에 나오는 것들 본다라고 하면 어디든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세계 어디든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도 미팅을 하면서 이동을 하긴 합니다만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끼게 되면은 기사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움직이는 것 자체를 내가 하지 않다 보니까 뒤도 돌아볼 수 있고 뭐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은 이동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운전자가 이동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그 안에서 프라이빗한 어떤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자율차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운전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안이 공간이 되는 거죠. 나만의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럼 개인에게 있어서 이동의 시간이 없어지고 이동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율차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에서 B로 이동하는 수단에서 하나 더 진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아까 드렸던 질문으로 조금 돌아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자리 얘기인데 사실 뭐 정비공 분들도 그렇고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졌던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A에서 B로 가는 택시 기사 같은 분들이 과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업그레이드된 방향의 일자리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기사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자유동차 산업군들의 일자리의 변화를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부품 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축소군이 있고요, 유지군이 있고 확대군이 있는데 사실 축소군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내연기관에 중심된 엔진 쪽 인력들이 축소군에 해당이 되고요. 유지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조향이나 제어, 샤시 같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필요한 부분들을 유지군이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쪽에 이제 산업군에서 확대군으로 분류가 되는 게 바로 자율주행 쪽이거든요. 자율주행 쪽은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마스, 타스처럼 서비스화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맞는 관리해 주는 인원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서류라든지 이런 산업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일자리의 감소보다는 일자리의 선순환 개념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예전에는 자동차를 떠올리면 기름 냄새 나고 상당히 기계에 가까운 이미지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첨단 IT 기기 같은 느낌으로 점점 느껴지고 있거든요. 뭐 자율주행되는 자동차를 보면은
그러면은 IT 기업들도 지금 자율주행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말고도. 네. 그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이 IT 쪽에서 만드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사실 IT 기업들이 아직까지 이렇다 해서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구글이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웨이모를 제외하고는 이제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애플카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어떤 이유냐면 이때 IT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은 사실은 도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생명과 관련된 제품들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근데 자동차라는 것은 수용성과 이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99%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하시더라도 이게 만약에 하나의 사고를 냈을 때 윤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이냐, 형사처벌적으로 책임이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IT 기업들의 성과보다 기존 OEM에서 자동차 회사들의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루즈가 굉장히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가 좋은 성과를 내는 GM의 크루즈인가요? 예, 맞습니다. 크루즈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크루즈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원인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GM과의 공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에 대한 경험이 많은 OEM들이 실제 필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대응이 잘 되다 보니까 크루즈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IT 회사들은 자동차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건 이제 거의 없고요. 근데 한번 해볼 거라는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네, 뭐 일본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것들 만들면 좋겠다는 컨셉카를 보여주다가 실제 만들기도 했거든요. 예. 오히려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예전에는 운전하시다가 딱 빨간불이 돼 정체됐었을 때 예. 답답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빨간불이 됐었을 때 바로 또 파란불로 넘어가면은 짜증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빨간불 됐었을 때 차 멈춰놓고 나서 잠깐 핸드폰 봐야 되고 카톡 메시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점점 되다 보면은 제일 처음 자율주행을 경험하게 되면은 약간 무섭거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다 놀랍다가 그 다음에 되면은 좀 지루해져요. 얘가 혼자 운전하니까 자꾸 경험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데이터를 보면 보편 이렇게 갑니다. 그럼 지루해지면 이제 뭘 하기 시작하면 자꾸 스마트폰 보기 시작하고 뭔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위험해지죠 그러면. 차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그 위험은 이제 차가 담보를 하고 그렇죠. IT 회사들은 뭘 하냐면은 차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요걸 이제 요즘 인포테인먼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를 결합을 시킨다. 그래서 차에서 할 수 있는 걸 즐기기 위해서 이제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이 쇼핑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OTT 서비스도 집어넣고 이쪽에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드웨어는 이제 2025년까지는 레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소프트웨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어디까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라 하시면 이제 자율주행 기술 쪽은 이제 하드웨어랑 같이 준비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들하고 같이 공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현대자동차가 OTT 서비스를 웨이브랑 같이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들과의 연계 그리고 조인트 벤처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존 죽수를 인수한 배경도 뭐 이런 부분들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과 이제 공조를 많이 해나가서 그래서 자율차 산업이 단순히 차량 제조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마스 타스 그러니까 서비스 개념으로 가는 게 이렇게 사실은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쪽에 경험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들과의 연대를 지금 이제 막 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다. 뭐 테슬라만 해도 사실 차량 안에 이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현대차라든지 뭐 BMW라든지 이런 타사들도 많이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 시대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앞서서 GM과 크루즈의 관계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상보적인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는 시스템 만들고 있는 회사와 대기업, 자동차 제조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막 큰 연대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물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포리투닷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레벨 4 쪽을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이 아직 대기업 OEM과의 협업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시장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일단 자본 시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2021년까지 2021년부터 2027년
2027년까지 약 1.1조 원의 돈을 들여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혁신하는 데 이제 공헌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투자 시장은 굉장히 작은 편이죠. 실제 아마존이 죽수를 인수한 금액이 1조인데 우리나라가 7년 동안 정부에서 기술 개발에 들여둔 1조니까요. 사실 그 부분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조기업, 그러니까 대형 제조기업들과의 활발한 연대가 좀 더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기회가 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 굉장히 소규모고 좀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저희가 매출을 내기 힘든 구조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규가 제정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이 법규가 없다는 얘기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판매 수익을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서비스 측면으로 보자. 서비스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임시운행을 허가를 받은 차가 전국 14개 지역 안에서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넓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 금액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미 돈은 받고 있군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상운송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1,000원이요? 네, 너무 1,000원의 요금을 받다 1,000원은 보니까 얼마 동안 탈 수 있는 겁니까? 6개 정류장에서 원하는 지역에서 6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 구간에서 1,000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수익이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부 사업들을 통해서 24시간 대중교통이라든지 물류와 여객을 합치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까지는 잡혀 있지 않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역도 전국 14개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투자금을 계속해서 넣어야 되는 시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하는데 또 반면에 자율주행은 계속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생존에 대한 전략 그리고 생존에 대한 활로에 대한 활로를 찾는 것들도 정부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어느 타이밍이 되면은 어떤 게 규제가 풀리거나 뭐가 되어야 좀 수익 구조가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27년도에 자율차 상용화가 있는 법규가 제정 25년까지 되어야 27년부터 차량을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남았는데요. 예, 자율차의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이 변곡점을 좀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서비스가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유용한 서비스로 검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00원을 저희가 받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아직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체험으로 생각하지 이게 어떤 실생활의 서비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보면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실제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타시지 쇼케이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일상에 있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일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우리 삶의 자율주행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내가 충분한 재화를 지불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수익 모델이 좀 검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서비스가 효능감을 느껴야만 내가 돈을 지불할 때 그걸 만족하고 또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동 킥보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 공유 킥보드가 많이 나왔었을 때 초반에 사람들이 많이 안 탔거든요. 물론 저는 많이 탔었지만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그 편안한 걸 알게 되고서 또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자율주행차가 나오더라도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에는 이용료는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어디 뭐 놀러 가면 코끼리 열차 정해진 구간만 하는데 1,000원, 2,000원 정도거든요. 그런 쪽 먼저 쓰이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제 아까 3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야 3년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럼 수익이 날 때까지 버텨야 되는 게 3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네. 이상까지 적자를 보더라도 예.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정부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예시였던 안양 밥도깨비 사업, 인천공항 사업, 국토 모빌리티 사업 다 정부에서 발주를 한 사업들이고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사업비를 수주하고 그 안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하면서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되어야 저희가 생존할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업비는 제한이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을 연구하고 하는 기업들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업비 한정해서 다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기업 분들은 이제 대기업의 자율주행 개발 방향들은 이제 기술 개발 고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쪽에는 아직 많이 들어오고 계시지는 않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 사업들을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수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정부 발표도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좀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중에 하나 또 유의미한 거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독일의 특례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거나 또 유럽 연합의 특례 같이 1,500대 제한해서 사업자를 네. 대상으로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지면서 안전 기준이 25년에 제정되고 27년에 상용화가 되기 이전까지 기업들이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사업자 있는 대상으로. 활로를 찾겠다라는 얘기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자율주행이 2027년 정도부터는 이제 분명히 우리 실생활에서 쓰이게 될 것 같고 콜택시를 불렀는데 자율주행차가 오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이 현실화된 자율주행차를 마주했을 때 생각이 나는 게 또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뭐 보통 제기한다는 얘기가 트롤리 딜레마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롤리 딜레마는 굉장히 오래된 딜레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과연 내가 다치면서 다른 사람을 안 치는 게 옳은 것이냐, 예.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호하면서 내가 다치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데 대한 딜레마도 있고요. 한 사람을 치고 칠 수 있고 세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이면 한 사람을 치는 게 사실은 더 피해가 적은데 과연 한 사람을 다치게 하도록 만든 설계가 옳은 설계인 것이냐 이런 게 바로 트롤리 딜레마거든요. 쉽게 답을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사람이 내리지 않고 AI가 내리는데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인명피해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딜레마가 나오는 거죠. 예, 제가 법규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인명사고를 발생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100% 안정성을 내는 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충분히 99% 안정성을 낸다 하더라도 1%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요. 어. 다만 앞서 크루즈의 6월 사고를 말씀드렸지만 12만 9천 건의 비보호 좌회전 중에 유일하게 한 건이 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왜 사고를 냈냐? 그때 이제 전방에서 도요타 차가 오고 있었고 좌회전을 하는데 도요타 차가 우회전 할 것으로 AI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을 했는데 전방 차량은 직진을 했죠. 그래서 충돌을 발생하게 됐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상황에서 이게 더 안전하다는 판단을 하기 위한 충분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사고 한 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가족 사고라고 하면 또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운전을 했을 때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충분한 보상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동차들이 사고의 위험이 분명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상용화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보험 제도입니다. 실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의 위험이 있음이 불구하고 상용화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자율차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정리가 돼서 그 정리가 된 내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고 하면 윤리적 이슈들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이슈니까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이라든지 국내에서 윤리를 반영한 법규라든지 이게 아직은 안 나온 상태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예, 윤리 가이드라인이라고 자율주행 융복합 미래 포럼에서 네네. 발표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네네. 아직 그게 강제성 법규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윤리와 관련된 강제 규정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없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무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이 좀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요. 윤리는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여서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충분한 리던던시라고 하죠. 이중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A라는 상황에서 한계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B라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가. 그럼 그 B라는 대책이 또 안 됐을 때 C라는 대책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이중화 설계라고 많이들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설계의 이중화 설계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화 설계의 범위가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조사별로 그 이중화를 이중화할지 삼중화할지 어떤 단계까지 갈지는 제조사가 결정하는 몫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이중화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의 개발 방향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들어가는 AI가 사람의 지능을 데이터화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도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완전하게 사고를 안 낸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100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완벽해야 된다는 이유로 적용을 못 한다고 하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동차의 전방 11m에서 110m 이내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어서 자동차가 가는 거를 주변에 알려야 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마차가 보편화된 시절에서 자동차는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자율차가 완벽하지 않은 안정성을 있다라고 해서 위험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사회적 수용성, 이걸 내가 합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고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유민상 오토노머스 A2G 상무님 모시고 이야기해봤는데요. 기술과 방법, 미래까지 확인해 봤던 시간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인포맥스티의 해시라운지 코너입니다. 크립토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4명의 남자들이 썰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항상 그렇듯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지금 바로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간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으셨죠? 예. 정말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왔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첫 방송 나가고 어떠셨어요? 정말 대박이 났잖아요. 네. 와, 반응이 정말 뜨겁더라고요. 전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그곳이 해시라운지의 나라냐고. 네, 미국 대통령이 한번 이제 조만간 저희 또 출연하고 싶다고. 자막도 나오나 보네요. 자막이 나가고. 그리고 요즘 워낙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예, 다들 AI가 요즘에 너무 보셨나 잘 봐요. 예, 그러니까요. 야, 뭘 이렇게 제가 헛소리를 하면 잘 받아주시네요. 예, 뭐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지난주에 진짜 많은 이렇게 또 가슴 아픈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사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예, 왜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냐. 근데 나도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불안해. 저도 말하고 나서 아차 싶더라고요, 지금. 우리 또 유일하게 직책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우시는 분이죠. 우리 동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그냥 이런 걸 철저히 기밀을 붙이기 때문에 네네네.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아, 어떻게 나간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혼자만의 어떤. 그리고 이제 나갔는데 취미생활. 아무한테도 전화가 안 온다. 네. 그래서 행복한 거고 갑자기 막 누가 전화가 잘 받다 뭐 이러면 이제 제가 사고를 친 거죠. 뭔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 꼭 전화가 와요. 너 하는 거 잘 봤다. 약간 음지에서 살아가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렇죠. 저는 이게 조용하고 이제 돈을 많이 번 채로 살고 싶은. 약간. 사실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예, 저희 쪽 계통에서도 다들 많이 얘기하는 게 꿈이 뭐냐고 하면 안 유명한데 돈은 지금처럼 벌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아니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계속 바뀌던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뭐예요?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아니 보통 이게 한 글자가 바뀌는데 저는 막 3글자씩 바뀌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랑 안 맞나 보다. MBTI가 안 맞는다는 분은 또 처음. 혹시 인격이 여러 개 있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인격이 여러 개라. 그리고 이제 이게 코인이 가격이 좀 올랐을 때 그때 한 거랑 떨어졌을 때 이게 좀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베어마켓에서는 항상 I인 걸로 뜨시는 앞자리가. 그렇죠. 이제 일단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죠. 계좌가 이제 그렇지. 계좌가 아프면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혼자 있고 싶죠.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까 PD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HODL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네, HOTL이다. 어떤 거예요? 호들 이제 코인판에서는 존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홀드를 오타를 쓴 거. 일부러 바꿔가지고. 좋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사교적인 외교관이라고 항상 해요. 그렇게 거의 나와요. 똑같이. 사교적인 외교관. 일단 이네요. 일단 이고. 2로 시작하시고. 네네네.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없는 그냥 좀 이렇게 네트워킹 하는 거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지내는 거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1회 우리 저희가 찍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한 정상인이시라고. 네네네. 예, 캐릭터가 벌써 그렇게 딱 잡혔어요.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벌써요? 벌써. 예. 저도 아직 못 봤는데. 정상이라는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좋아한다는 것은 정상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말씀을 지어내고 그러세요? 지난주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뭐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도 이제 뭐 본격적인 대화 주제, 토크 주제를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아주 간편하게 여기다 적어서 니들 멋대로 해봐라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뭘지 한번 보죠. 자, 봅시다. 뭐냐. 짠! 업계에서 만난 가장 땡땡땡한 사람. 뭐 요 땡땡땡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가장 귀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대박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뻔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실제 만난 사람이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필요는 없죠. 꿈에서라도 봤던가 아니면은 뭐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이라든지. 몸에서 본 거는 너무 이게 넓어지는데. 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내 상상 속에서 만든 사람도 괜찮아요.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 PM님은 벌써부터 또 눈이 슬퍼지고 계신데 어떤 또 사연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만나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이제 코인 판을 보면은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와 저런 신박한 도둑이 다 있나? 도둑. 예, 신박한 도둑, 신박한 범죄자. 범죄자. 예, 되게 좀 재밌다 이렇게 느꼈던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네네네. MC님께 누가 계좌에다가 네네. 한 25만 원 정도를 꽂아주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모르는 데서 갑자기 계좌로 돈이 딱 꽂혀요. 나이스 꽁돈. 나이스 꽁돈이죠. 네. 예. 근데 그 범죄를 그렇게 했단 말이죠. 돈을 그냥 보내줬어요.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이쪽 크립토판에서는 그게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은 그 토네이도 캐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네. 토네이도 캐시라고 그 자금 세탁을 하는 그런 좀 플랫폼이 있는데 코인으로 뭐 제가 이렇게 뭐 돈을 보내면은 보낸 내역이 다 기록에 남는데 중간에 토네이도 캐시가 딱 끼면은 이게 중간에 이제 자금 추적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트랜잭션이 막 이렇게 믹싱이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믹싱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너무 등돌리고 나는 너무 모른다고 너희 나를 아예 안 쳐다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아니 어떻게 세 분 있으면 나 지금 순간 되게 외로웠어요. 죄송해요. 저 지금 되게 순간 우울증 올 뻔했어요. 제가 또 슬픈 눈으로 죄송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데 이제 그래 저쪽 보세요. 부담스러워요. 트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론이요? 예, 트론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예, 그 트론 창립자가 되게 유명한 그 저스틴 선이라고 있는데 예, 알아요. 관종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트위터에 글을 남긴 거죠. 누가 나한테 돈 보내가지고 나 지금 플랫폼에서 정지 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돈 보내지 마. 나 이거 어차피 안 쓰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재무부에서 이 토네이도 캐시를 쓰는 사람들을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크립토에 있는 이제 디파이 플랫폼이라든지 파생 거래소에서 이 토네이도 캐시에서 돈 받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 보냈구나. 누군가가 이제 해커가 아니면 그거를 되게 잘 사용하고 있던 누군가가 짜증나는데 이거를 왜 못 쓰게 하지? 그래서 열받으니까 유명한 사람들한테 0.1 이더리움씩 다 보낸 거예요. 저스틴 선이 짜증나서 보낸 건 아니었을까요?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한 2,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지금 같이면 한 20만 원 초중반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해 안 간다는 표정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점쟁이세요? 예,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 돈을 받으면은 어느 그 거래소나 특정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 검은 돈을 받았다 네가 요렇게 느껴지면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암호화폐 지갑은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수신 거부를.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근데 유명인들의 지갑 주소는 다 노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보낸 얘가 아무리 돈이 수억이 수조가 있어도 이걸 못 보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일종의 당하게 되는 거죠. 토네이도 캐시를 쓴 건 아닌데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서 돈을 받은 내역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엿먹을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억울하겠네요, 그러면. 엿을 먹었다고 하기 뭐한 게 네. 또 돈을 받은 거니까. 그렇지, 돈을 받긴 네. 받은 거지. 기분은 속 나쁘진 않은데 뭔가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신박한 좀 범죄자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얘기해 보자면은 업계에서 봤던, 들었던 네. 가장 신박한 범죄자. 예. 신박한 범죄자. 신박한 범죄자. 네, 그래서 요런 코인판에서도 그 자금 세탁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근데 이 토네이도 캐시 문제는 아마 법정으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정말요? 네, 그 미국 재무부가 아마 소송을 당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나오는 이 표현의 자유, 여기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드가 스피치다. 코드가 곧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프리덤 오브 스피치. 그것처럼 코드도, 컴퓨터 코드도 인터넷상에 그냥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하나의 의견, 자유로운 발언 이거일 뿐인데 네. 이거를 금융에 관련된 거라고 해서 네네. 제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잘못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근데 이제 그 측면에 더 앞서서 저는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코트에서 법정에서 붙으면 미국 재무부가 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아쉬워요. 이렇게 좀 표현의 자유를 사실 억압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 토네이도 캐시 관련해서는 되게 어차피 지금 오늘이 인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인물. 근데 이 저스틴 선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별명이 2개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별명 국민 밉상과 아가리선. 아가리선이 약간 이제 막 떠든다 이거지. 많이 턴다. 많이 턴다 이거지. 아가리선이라고. I got it. 아가리선. I got it. 네, I got it. 네. I got it. 그거하고 이제 되게 중요한 이게 별명이 끝물 판독기. 끝물 판독기. 얘가 뭐를 손댔다. 끝물이다. 그건 끝물이야. 아이템이. 재밌네. 스테이블도 건드렸잖아요. 실제로 그 테라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얘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잘 됐어. 그리고 얘가 이걸 띡 하자마자 테라 사태가 터지면서 그냥 같이 다. 끝물 판독기 역시. 그것도 능력이네.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얘기하셨던 트론이라는 플랫폼이 이렇다 할 장점이 없어요. 되게 근데 나오기는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버티고 있다는 거는 이 친구가 이제 마케팅 이런 쪽에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런 거예요. 남들 좋은 거 하는 것 같을 때 거기에 슥 같이 올라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생명력을 길게 가져온 거죠. 트론이라는 코인의 생명력을.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뭔가 멋있다? 이런 어떤 활동을 한 적은 없어요. 한지 너무 워렌 오래됐고. 버핏과의 점심을 먹었던 거 그거 기억이 정도? 나고 네. 이제 제프 베조스와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한번 갔다 올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잘 끌어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그로의 달인. 네. 트론 기반의 토큰들이 있어요. TRC20이라고 해서 트론 위에 올라간 토큰들인데 그 일단 유명한 건 다 있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똑같이 따가지고 근데 그건 이제 뭐 코인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받으면은 제가 뭐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 트론 지갑에는 이상한 코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누군가가 보내줬는데 그걸 이제 교환을 하거나 쓰지는 못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끝물 판독기예요. 이 친구가 손대는 게 되게 많은데 이 친구가 손을 대면 그건 이제 유통기한 종료. 약간 이런 느낌. 이 친구가 그리고 국적이 아마 그레나다로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레나다 공국이라고 어디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레나다? 네. 조그만 이제 조세회피처 조세회피처. 뭐 이런 나라고 조세피난처. 거기에서 외교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네. 진짜 신기한 세계다.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여기에요. 그렇지 않아도 연락이 왔어요. 그렇군요. 나오고 싶다고. 저번 1회 방송에 나가고 내가 거기 나가겠다고.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끝물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르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가리선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또 동환님께서는 저는 제가 지금 또 좀 아쉽게 느껴지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아쉽게 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제 있는 회사 이전에 기자로 일을 할 때 인터뷰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DYDX라는 그 코인 프로젝트의 대표거든요. 네. DYDX는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 우리 보통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고 두나무라는 회사가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면은 바꿔주고 뭐 이제 코인 뭐 바꿔달라고 하면 교체해주고 뭐 송금 해달라고 하면 송금 싸주고 약간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섹스라고 해요. 이거 말 조심스럽네. 섹스라고 해요. CEX. 그 알파벳으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CEX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불러도 굳이 이건 약간 웃음을 노리신 것 같은데요. 좀 티났나요? 굳이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중앙화된 거래소. 센트럴 익스체인지. 그리고 이제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이런 회사가 없는데 프로그램만으로도 거래소가 돌아가는 코인 바꿔주고 막 이래요. 코인 여기다 때려 넣으면 코인이 내 지갑에 튀어나와. 다른 코인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요게 이제 DEX라고 하는데 DEX. 근데 요 DYDX 같은 경우는 DEX 거래소예요. 되게 유명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기자 할 때 얘랑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소문이 있었어요. DYDX에서 곧 토큰을 찍을 예정이다. 이게 오피셜이 아니야. 공개 확정된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죠. 짧은 영어로. 너네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걔가 너무 쉽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맥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렵다. 뭐냐면 그 디파이 프로젝트들한테서 한때 유행했던 토큰을 분배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페어런치라는 방법이 있어요. 페어런치가 뭐냐면 보통 토큰 하면 ICO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ICO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토큰을 많이 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갖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상장되면 바로 던지거든요. 토큰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토큰을 많이 사가서 이 프로젝트를 망가뜨린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 암호화폐 업계에. 그래서 나온 게 페어런치예요. 페어런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줘요.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줘. 이해 안 간다는 표정도 하고 계시죠. 이게 죄송한데 안 듣고 있어요.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 개의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서 각각의 지갑에 한 번씩 이 프로그램 물리면 되거든요. 이건 이해가 가죠? 얘가 이 프로그램에 지갑을 물려서 거래를 했다는 내역이 남으면 이 지갑에 이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는 거예요. 그냥 꽂히는 게 에어드랍이라고.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지갑작이라고 합니다. 작업의 작자. 그래서 지갑 작업을 한다. 어쨌든 이 정보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하면 돼. DYDX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연히 썼지. 그리고 실제로 DYDX가 토큰 에어드랍을 했어요. 몇 달 있다가. 해자 에어드랍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쓴 사람은 거래 액수랑 상관없이 토큰을 300개 정도 줬는데 300개 그러면 이제 300개를 받았는데 그게 개당 23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한 700달러 정도 되죠.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중요한 건 제가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갑작을 무한할 수 있거든요. 돈복사네요. 그걸 먹었어야 됩니다. 왜요? 네, 해시라운지 오늘도 굉장히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역시 트위터를 보게 되면은 그 정보의 답이구나. 모든 블록체인 그리고 크립토 시장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저도 더 자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립토를 하고 싶으신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SNS 많이 하시니까요.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풀어가는 코인썰 대방출. 다음 시간에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포맥스트 이렇게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